예, 이번 시간에 우리 파트 2 결산 및 세무조정의 기본 사항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으로 제가 우리 교재와 관련되는 회계 데이터 백두무역 상사로 기본 데이터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잘 설치를 해 주시고요. 자, 개정 과목 중에 적용 내용과 세법과의 관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개정 과목들이 가지급금, 가수금, 상품, 제품, 원재료,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적요에 보면 이제 고정 적요라고 해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적요들이 있습니다. 이 적요들이 있는데 이러한 적요들은 각종 세무서식, 가지급금, 가수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만 해당이 되긴 하지만 인정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품, 제품, 원재료는 결산분계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부분, 접대비와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접대비 한도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적요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전표를 입력할 때 이러한 적요들을 다 확인을 하셔갖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영수증 수치 거래에 관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05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보시면 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해서 그러니까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귀속 증명서류는 26년 3월 31일인데 이게 5월 31일이죠. 우리가 5월 달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만 이제 각 과세 연도 개시일 전에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세 신고 기한부터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우리 그 결손금이 공제되는 부분이 10년 동안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15년 동안 공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최고 길게 따진다라고 하면 거의 16년 동안은 보관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증명서류에 대한 부분 수치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월별 이용대금 카드 같은 경우에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라든가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대한 거래 정보 그 전송받아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증명서류로 보관한 걸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거. 현금 영수증이랑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국세청에 다 전송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별도로 보관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다음에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 네 가지를 다 보관을 해야 된다.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요걸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결국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야 된다. 공급받는다라는 부분하고 대가를 지급한다라는 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걸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구체적으로 분리를 시켜보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격증명을 수취해야 됩니다. 사업자와의 거래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업자, 누가 사업자냐? 사업자를 구분하는 부분은 계속적이고, 그죠?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들을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냐 아니냐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에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공급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급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소유권이 이전돼야 됩니다. 소유권은 인도, 양도, 사용, 소비의 개념으로 이전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 이전 방법이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전이 돼야 된다. 합법적으로 이전이 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인 거. 이런 경우 요 네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면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계산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뭐 이런 부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된다. 안 챙기면 가산세 매기겠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 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해서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사업자가 1번부터 4번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는 적용하는 거다.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동차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중고자동차.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던 차량을 회사에다가 팔았다. 그럼 회사에서 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개인한테서 살 때는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죠. 그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소유권 넘겨받았고, 그다음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넘겨받았고 대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격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차를 산다라고 하면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는 차를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업자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요건 다 충족이 되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그냥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판매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 사업자한테 돈을 줍니다. 1번과 4번 요건은 맞지만 재화나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 직원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내가 그냥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증빙자료는 적격 증빙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증빙과 관련되는 부분은 요 네 가지 요건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억을 했다가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견 근로자의 명의로 신용카드 지출분 송금 인정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파견 근로자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죠. 외부에서 그러니까 파견 나와서 우리 회사 일을 하는 분인데 그분의 카드로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되는 비용을 지출했다.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송금으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거고 정규정빙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국내 사업자 간에 국외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서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장비 계좌이체 확인증은 증명서류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출장 나갈 때 우리가 그러니까 출장 가서 사용한 증빙 자료를 하나하나 다 챙겨서 확인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 출장 관련되는 규정에 따라서 계좌 이체해주고 사용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남은 그 금액으로 비용 처리해도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정규 증빙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다라는 거고요. 거래처의 출장 여비 지급 규정은 해당 국내 내국법인의 출장 여비 규정으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증빙을 수취한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냐 하면 우리가 급여 신고할 때 급여 신고 시에 직원 급여 신고 시에 급여 내용 중에 비과세 부분이 있죠. 비과세에 보면 일직료, 숙직료, 뭡니까? 숙직 관련되는 부분하고 여비 관련되는 부분 규정이 있습니다. 비과세 규정에. 요때 여비와 관련되는 요 부분으로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증빙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우리가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는 부분, 비과세 급여로 신고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장비, 계좌, 이체 확인증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우리가 원천세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자한테 주는 거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무상지원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겁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게 아니죠.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월회비 납부 영수증이 정규지출 증빙에 해당이 되느냐는 건데 이것도 수취 의무는 없습니다. 자,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지급하는 경력금 과세 여부, 경력금에 대한 부분도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수취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마찬가지로 수취 의무 없습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용하는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수익사업 관련해서는 수취 의무가 있지만 비수익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취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영리법인과 거래를 할 때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거냐 아니냐로 보시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에서 많이 공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많이 공급을 합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을 내가 그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을 임차 들어갔다. 그럼 세금계산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적격경비 수취 의무가 있는 거죠. 왜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가산세는 2%입니다. 미수취 금액의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명서류에 의해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접대비와 관련해서 접대비인 경우에 증빙미수치는 증빙미수치, 즉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안 썼을 때 어떻게 되냐.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죠. 그죠?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되는데 우리 증명서류 관련해서는 필요경비로 일단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수증 수취명세서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1%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한 증빙을 못 갖췄을 때도 가산세, 영수증 수취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이때 가산세는 소규모 사업자하고 소득금액이 추계로 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자를 뺀 나머지들은 전부 다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수익금액이 4,800만 원, 직전 연도 수익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을 뺀 나머지 사업자들은 그러니까 정규 증빙을 받아야 되고 영수증 수취명세서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우리 영수증 수취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3페이지에 전표 입력과 세무사랑 프로라고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가 교재에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는 1100번에 나와 있는 백두무역 상사라고 하는 데이터고요. 우리 교재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수증 수취 거래 구분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회사를 그러니까 정보를 등록했다라고 하면 회사 등록 정보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100번부터 시작해서 제가 제공해 드렸던 게 1111번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같은 회사들인데 우리가 신고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리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100번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교재 110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영수증 수취와 관련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는 부분은 일반 전표 입력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매입 매출 전표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매입과 관련되는 정보들이 등록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출증명서류, 적격증명서류가 제대로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신경 쓰실 내용이 없고요.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반 전표에서 적격증빙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는 부분인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9일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출금 전표, 지출되는 비용이 지출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금액이 3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단 부분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카드 등 사용 여부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카드 등 사용 여부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 적격증빙 수취 여부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적격 증빙 중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다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1번 신용카드, 2번 현금 영수증으로 표시하시면 되겠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0번 부로에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수치와 관련되는 정보는 우리 거래 내용을 등록하는 부분은 일반 점포의 카드 등 사용 여부와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정보들은 우리 111페이지에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못했을 때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카드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0번 부가 될 거고요. 0번 부로 처리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커서가 이동이 되면서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1번 명세서 해당 없음,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3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4번 증빙 불비 해서 있습니다. 그게 교재 11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명세서 해당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4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 4가지 조건이 110페이지에 참고사항에 있습니다. 요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1번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비사업자와의 거래이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사례 부분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13페이지에 실제 명세서 해당 없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31일자 거래가 되겠네요. 자, 5월 31일자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월 31일자 거래에 보면 출금전표로 소모품으로 노트북을 구입을 했습니다. 200만 원 주고. 근데 홍길동이한테서 구입을 했네요. 개인한테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카드 사용 여부에서는 부가 될 거고요. 명세서에 해당 없음 1번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명세서에 해당 없음은 별도의 추가 정보는 없습니다. 별도의 추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금액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명세서 해당 없음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뭡니까? 우리 비사업자와의 거래이거나 그 다음에 판매 장려금이거나 뭐 포상금이거나 경조사비나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간이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로 김밥상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회식비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근데 현금으로 지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금 영수증을 수취를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음식 용역은 사업자와의 거래이고 또 재화나 용역의 대가이고 대금을 100만 원이라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사용 여부에서 부로 처리하면서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로 선택을 하면 팝업창에 영수증 수취, 사업용 계좌 등 등록이라고 하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공급자 코드하고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 이체했다면 은행과 관련되는 계좌 정보 등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좌 정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없고 사업자 등록번호까지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명세서 해당 없음이라고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 내용만 전부 다 모아서 소득세 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거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115페이지에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 관련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5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은행과 관련되는 부분 명세서 제외 대상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법에서 예외 사항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을 선택해서 선택을 해 보면 명세서 제출 제외 자료라고 해서 그러니까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에 15번부터 35번까지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요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은행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금융보험 용역이죠. 그래서 16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외사항은 세법에서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사항으로 적용되는 것 중에 특이한 부분이 3번을 선택하게 되면
33번에 송금명세서 제출분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계좌 이체를 통해서 이체를 했다면 적격증빙 수치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번을 선택하게 되면 별도의 팝업창이 다시 나타나면서 영수증 수치 사업용 계좌 등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은행 계좌 코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좌 번호와 은행 코드를 등록을 해달라는 겁니다. 계좌 이체 한 금액이 얼마인지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금 명세서를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제출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라는, 가산세 없이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증빙불비 원인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이나 비적격증빙 자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입력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요거는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카드 등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들을 매번 비용이 지출이 되고 발생이 될 때마다 다 정리를 했다면, 우리 그러니까 결산할 때 우리 장부관리 로마 숫자 2번에 가시면 영수증 수치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에서는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영수증 수치명세서는 F4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12번에 9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2번 9번 안에 코드 번호가 들어있는 부분들은 별도의 구분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밥천국, 김똘똘해서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산세 대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내역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갑니다. 미사용 내역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총 12번에 명세서 제출 대상이라고 해서 100만 원이 나타납니다. 요 100만 원이 가산세 대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3만 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이라고 해서 읍면지역 금융보험 관련되는 건수 금액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송금 명세서 제출분 2건에 200만 원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들도 요약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단의 메뉴에 보시면 F8번 명세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명세서 없음을 클릭하게 되면 전표 입력되어 있는 부분 중에 3만 원 초과되는 부분 중에 명세서와 해당 없는 관련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된 거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시고요. 자, 33번에 있는 송금명세서 제출분과 관련되는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등 송금명세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불러오기 F4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홍길동이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수수료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접대비 관련되는 파트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송금 영수증 관련되는 부분은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서식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 우리 개인조정으로 넘어가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갑니다. 신고서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게 되면 신고서에 여러 가지 탭이 있습니다. 탭이 있는데 5번 탭으로 갑니다. 5번 탭에 가셔갖고 F12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정빙불비 미수치 금액 전표에서 불러오겠느냐, 예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단에 가시게 되면 정빙불비 미수치 금액 100만 원이라고 해서 2만 원 가산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산세까지 그러니까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영수증 수치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 전자마감에서 제출하실 때 영수증 수치명세서 제출하시면 가산세가 없겠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9페이지에 사업자에서 소규모 사업자 및 소득 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해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죠.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그 다음에 직전 과세 기간에 사업 소득의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람들, 그 다음에 원천 징수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험 모집인들, 방문 판매원, 그 다음에 판매 수당을 받는 뭐 이런 그러니까 계약 배달 판매 용역 뭐 이런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규모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과 작성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시에 경비 인정 여부라고 해서 참고사항에 있습니다. 접대비를 제외하고 적격증명서류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증빙자료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는 인정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러니까 증빙과 관련해서 입력된 정보가 일반 전표에 입력된 정보가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까지 반영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